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장 뇌신경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뇌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브레인 튜머, 뇌 종양, 많이 들어보셨죠? 입니다. 뇌 종양 같은 경우는 신경해부학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신경해부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되게 조직학적인 타입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위치나 악성도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직학적인 지식도 바탕으로 이렇게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혈관 질환들인데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들이 상당히 많죠. 이거는 이제 혈관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파트는 이제 오늘 얘기할 뇌신경에 관한 파트입니다. 사실 앞에서 본 튜머나 혈관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우고 또 나중에 임상에서 들으면은 기억이 어느 정도 나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이 뇌신경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두면은 나중에도 이 부분을 포기하거나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차근차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라니얼 러브 뉴클리어스들 이름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방향에는 센소리 뉴클리어스들, 왼쪽에는 모터 뉴클리어스들 써놨는데요. 이거 그림만 보고도 이거 이름 쓸 줄 아셔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이렇게 잘 나온 게 없어서 다른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주변에 있는 구조들이라든지 어떤 뉴클리어스들이 있다든지. 자, 오늘 크라니얼 너브 중에서 3번까지 설명을 할 건데요. 1번 올팩토리 너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번 그림은 이제 코 안이죠. 코 안에서도 저기 위쪽에 올팩토리 너브가 있죠. 코 안의 점막을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가 이제 코 안에 있는 점막이에요. 이렇게 점막이고 뮤커스라고 써진 거 보이시죠? 이제 세 종류 세포가 들어있습니다. 베이살 셀, 올팩토리 셀, 서포팅 셀 이렇게 스페셜 센소리 오간의 조직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항상 스페셜 오간에서는 다른 세포로 특히 펑셔널 셀로 분화할 수 있는 베이살 셀이 어디든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셔널 세포, 서포팅 셀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귀에서 소리 듣는 것도 그렇고 냄새 맡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카테고리는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흔치 않은 바이폴라 뉴런이죠.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있고 이쪽에가 엑손이 있고 긴 쪽에 엑손이라고 그랬죠. 엑손이 쭉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셀 바디는 이 올팩토리 이 세포가 올팩토리 셀인데 셀 바디는 내살 캐버티 안에 있는 무효사에 들어 있고 올팩토리 너브를 엑손이 만듭니다. 엑손 여러 개가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를 통과하겠죠. 실제 모습은 이렇게 올팩토리 너브가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를 통과해가지고 뇌 안에 있는 크라니얼 캐버티, 엔티리어 크라니얼 포사로 들어가서 올팩토리 벌브를 만들고 이것이 뒤쪽으로 올팩토리 트랙을 형성을 합니다. 자, 이 올팩토리 벌브 안에 보시면요. 마이트랄 셀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요게 올팩토리 벌브죠. 이렇게 올팩토리 벌브, 여기는 트랙, 이렇게 뒤로 가는 거는. 마이트랄 셀, 마치 이렇게 사과처럼 생겼다. 모자처럼 생겼다. 이렇게 생긴 세포가 있는데요. 셀 바디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팩토리 벌브에 들어있고, 여기서 빠져나온 엑손이 올팩토리 트랙을 만들어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브레인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본 건데 올팩토리 벌브에 셀 바디가 들어있고 셀 바디가 있고 엑선이 뒤쪽으로 이렇게 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는 그 신호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여러 군데로 가요. 여러 군데로 가는데 요게 교과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으로 간다, 어느 지역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뭐 잘 안 나와 있고 이런데 하여튼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고 굉장히 복잡해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가장 확실하고 대표적인 부위 하나만 지금 써놨어요. 엔터리널 에어리아, 리나라는 것이 코란 뜻이죠. 브로드만셀 28번이고요. 여기 템포럴 본의 이 부분입니다. 세레브럴 코텍스의 올팩토리 에어리아라고 되는데 템포럴 본의 엔테로 미디알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냄새 입자, 파티클이 물리적인 파티클이죠. 여기 와서 뮤커스에 녹아요. 녹으면은 그게 여기서 흡수되면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 그래서 전기 신호가 여기 쭉 타고 가가지고 그 전기 신호가 여기 도착을 해서 그 전기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냐면 냄새로서 수십 수백 가지의 냄새로서 굉장히 신기하죠. 물리적인 성상, 화학적인 성상이 바뀌면서 그걸 감지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녹아서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액티비티에서 들어간다는 것이 순식간에 그 일어난 일도 그렇고. 두 번째 옵틱 너브입니다. 옵틱 너브는 이제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서 들으실 텐데요. 옵틱 너브에 이제 비주얼 필드라는 게 있어요. 시야. 우리가 어디를 쳐다보는 곳. 자, 이 시야는 뭐냐면 내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 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점을. 그럴 때 내 눈 안에 보이는 범위, 일시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 왼쪽으로 눈을 돌린다든지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한 점에 눈을 보고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내 눈 안에 보이는 범위가 시야예요. 시야에 들어왔다. 시야 밖으로 벗어났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눈이 옆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앞을 보고 있다. 옵티컬 엑시스, 시축이 앞쪽이다. 이 전제가 계속되는 거니까 요거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뒤를 이해하는 데 혼동이 안 됩니다.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보실 거고 겹칠 거지만 혹시나 싶어서 제가 여기 설명을 할 때는 차근차근히 전부 다 정확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왼쪽 시야다. 레프트 비주얼 필드인데 레프트 비주얼 필드를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오른쪽 눈으로 보기에는 네이살 비주얼 필드, 코 쪽 비주얼 필드가 되고 왼쪽 눈으로 보기에는 귀 쪽 템포럴 비주얼 필드가 되는 거예요. 왼쪽이. 내가 가운데를 쳐다보고 있는데 왼쪽에서 누군가 걸어온다. 그러면 그 걸어온 사람의 모습이 어디에 비치냐면 눈은 앞을 보고 있으니까 렌즈를 통과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네이살 레티나, 오른쪽에서는 템포럴 레티나의 상이 맺힙니다. 자, 이 비주얼 필드하고 레티나하고 위치가 다르죠? 가서 초점을 맞추는 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섞여서 나와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려고. 뭐 왼쪽에 있는 네이살 비주얼 필드에서 들어온 자극이 다음 중에서 통과하는 것은 그래서 오른쪽 눈에 뭐 템포럴 레티나, 오른쪽 눈에 네이살 레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중에서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뒤로 가는데 이 네이살 레티나 왼쪽에서 왔던 오른쪽에서 왔던 이 레이살 레티나에서 온 애들은 템포럴 레티나에서 온 애들과 옵틱 너브 안에서는 같이 지나가지만 네이살 레티나에서 온 애들만 옵틱 너브가 만나는 곳에서 크로스를 해요. 자, 만나는 곳이 뭐냐면 옵틱 키아슴, 옵틱 카이아슴이라고 부르는 X자로 생겼다는 뜻이죠. 여기서 크로스를 해요. 얘는 그대로 가장자리로 빠져나가고 얘들은 가운데서 크로스를 하고. 자,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쪽 왼쪽 비주얼 필드에서 온 애들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 눈에 다른 쪽의 레티나에 상을 맺지만 옵틱 키아슴을 통과한 후로는 같은 쪽으로 가죠. 자, 레프트에서 온 애들이 전부 다 라이트로 모였네요. 여기도 지금 쓰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옵틱 너브, 옵틱 키아슴을 통과한 뒤에는 전부 다 라이트로. 레프트에서 왔던 것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옵틱 트랙이라고 불러요. 옵틱 트랙이 와가지고 여기 보면 lateral geniculate body라는 곳에서 시냅스를 합니다. 셀 바디가
인다는 거죠. 레터럴 제니클레이트 바디는 이제 살라무스예요. 살라무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죠. 센서리 스테이션. 올팩토리 너브에서는 살라무스 안 나왔어요. 올팩토리 너브를 제외한 모든 신경들,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크라니얼 러브뿐만 아니라 스파이널 러브들도 전부 다 센소리는 살라무스를 거쳐갑니다. 살라무스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살라무스 동그랗게 생긴 곳에 한쪽에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볼록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뉴클레이트 바디라고 부르는데, 미디알에 하나 있고, 뭐 레터럴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레터럴 제니클레이트 바디를 시냅스를 거친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옵틱 레디에이션이라고 불러요. 레디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얘가 이렇게 쫙 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C자 커브를 그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퍼진다 해서 레디에이션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뒤에까지 와서는 비주얼 코텍스, 뒤통수 있는 쪽에 와서 상이 맺힙니다. 눈은 앞쪽에 있지만은 실제로 그 우리가 보는 것을 감지를 하는 것은 뒤통수라는 얘기예요. 뒤통수 세게 한번 빡 맞아보신 적 있나요? 세게 한번 딱 맞으면 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 뒤통수에 탁 때리는 순간 여기에 있는 것들이 물리적인 충격으로 그 뉴런들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불빛이 번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 눈앞에서 불빛이 번쩍하는 게 아니라 옵틱 너브나 키아스մ, 옵틱 트랙을 타고 오지 않고 직접 비주얼 코텍스를 자극하는 거죠. 자, 비주얼 코텍스는 여기 앞에 대뇌에서 배우셨을 텐데, 칼카렌 셀커스라는 부분이 있죠. 칼카렌 셀커스 위아래쪽에 브로드만스 에리어 17번에 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고, 세컨다리 비주얼 코텍스, 비주얼 코텍스, 비주얼 어소시에이션 코텍스. 똑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 세컨다리 비주얼 코텍스. 어소시에이션 코텍스가 이제 세컨다리 코텍스라고 부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17, 18번의 위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아래쪽으로 있고, 얘들은 우리가 보는 것 색깔을 인터프리테이션하고 기억하고 관련된 거, 이런 것이 이제 세컨다리 비주얼 코텍스에서 하는 펑션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사과를 보고 있다. 잘 익은 빨간색 사과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 자극 자체는 17번으로 들어오고 18번, 19번을 통해서 이게 빨간색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자, 옵틱 레디에이션은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옵틱 레디에이션이 참 신기하게 가는 모양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메이어스 루프라는 것을 지나가요. 여기 보면 이게 그림상에서는 이게 지금 라테럴 제니클레이트 바디고, 여기에서부터 위쪽으로도 퍼지고 아래쪽으로도 퍼지고, 이게 다 옵틱 레디에이션이에요. 위아래로 퍼지는 것. 그런데 아래로 퍼지는 것 중에 특히 이 템포랄 본인 쪽으로 깊이 파고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름이 뭐냐면 메이어스 루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죠. 왼쪽 시야에서 들어오는 것은 오른쪽 왼쪽이든가도 오른쪽 비주얼 코텍스들하고, 오른쪽 시야에서 들어온 것은 왼쪽 비주얼 코텍스로 갔었죠. 자, 이 레터럴 제니클레이트 바디를 거치면서 파이버들이 이제 위아래로, 위쪽 시야에서 들어온 것은 아래로 퍼져나가고, 아래쪽 시야에서 들어온 것은 위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그냥 단순한 모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들어온 애들은 제니클레이트 바디를 거친 다음에 메이어스 루프를 통해서 아래로 가고, 아래에서 들어온 애들은 여기를 거쳐서 위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메이어스 루프가 템포럴 로브의 깊은 쪽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템포럴 로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지금은 그런 수술을 많이 안 하는데, 약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그 뇌전증 있죠.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간질이라고도 불렀었어요. 온몸에 이게 심하게 발작을 일으키는, 시저 일으키는 거 있죠. 시저를 심하게 일으키면은 전에 약으로도 쓰고, 약이 처리가 안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하기도 했었어요. 뭐 아주 오랜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막 전기 충격 주고 막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뇌에 구멍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 지금은 그 포커스, 그 일렉트릭 포커스가 있어요. 뇌전증을 일으키는 포커스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수술적으로 제거해주는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이제 실제 효과도 좋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대학에 아주 잘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서울에서도 내려와가지고 다 수술받고 그랬었는데, 우리 학교 선배님이셨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지금 어디 다른 데서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포커스가 템포랄 로브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템포랄 로브에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포커스를 제거를 하면서, 잘못하면 메이어스 루프를 건들면, 이렇게 위쪽이 안 보여요. 위쪽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절반이, 왼쪽, 오른쪽에서 오는, 오른쪽 반대쪽은 살아있을 테니까, 왼쪽, 오른쪽, 이게 왼쪽 뇌만 건드리면은, 오른쪽 뇌가, 쪽에, 이렇게 시야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없어지냐면, 위아래 중에서, 위쪽만, 여기 하면, 위쪽에서 오는 것이 아래로 통과한다고 그랬으니까, 좌우 반전, 위아래 반전으로 이렇게, 시야가 없어지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옵틱 너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거는 교과서 저기 뒤에 클리니컬 노트 피규어에 있습니다. 클리니컬 노트는 각 뇌신경별로 따로따로 붙여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설명하면 앞에 걸 다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얘기를 할 겁니다. 한꺼번에가 아니고 각 뇌신경별로. 옵틱 너브 두 번째 뇌신경을 검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력 검사. 시력 검사 다들 해보셨죠? 예전에는 이제 시력 검사 판이 있어가지고 그 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가면은 이제 그냥 화면만 있죠. 화면이 있어가지고 글자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예전에 시력판 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디에 몇 번째 글씨가 뭐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전자장비로 해가지고 글씨가 나타나죠.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실제로 시력 검사를 할 때에는 잘 안 보이는 사람들까지 검사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안 보인다를 써야지 그냥 앞을 잘 못 봐요 이렇게 차트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대개 이제 5m 거리 떨어져 가지고 시력 검사를 하면서 가장 큰 글자까지 안 보인다. 제일 큰 글자를 보여줬는데 안 보인다. 그러면 환자를 요즘은 이제 5m짜리도 있고 3m짜리도 있는데 요즘 3m짜리도 많이 쓰죠. 환자를 1m 앞으로 걸어라고 합니다. 그럼 한 발짝 걸어와 가지고 숫자를 보라고 해요.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럼 한 발짝 더 걸어와.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럼 한 발짝 더 걸어와서 제일 가까운 데까지 이렇게 와요. 그래도 안 보일 경우에는 얼마나 안 보이는지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환자 눈 바로 앞에 한 10cm 정도 앞에다가 손가락을 들이댑니다. 자, 손가락 몇 개예요? 하고 자,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손가락을 흔들어요. 그래서 뭐 눈앞에 어른거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자,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러면은 눈에다가 빛을 비춥니다. 자, 이게 이제 시력 검사를 하는 순서예요. 자, 이 정도는 의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안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자, 이런 시력 검사는 이제 일반적인 시력 검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야 검사는 아마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시야 검사는 시야 검사를 하는 방이 있습니다. 시야 검사라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군데에 딱 쳐다볼 수 있는 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 왼쪽, 오른쪽 눈 중에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만 뜬 상태에서, 한가운데 내가 보는 것에 한가운데에 불이 하나 들어와 있어. 그래서 불이 하나 들어와 있고 내가 오른손에다가 버튼 하나를 줘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세요 하면은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해 놓고 한가운데 있는 불을 쳐다보세요 하고 해요. 그래서 한가운데 불이 들어와 있고 검사 끝날 때까지 그 불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고 그 불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 불 이외에 다른 불이 옆에서 반짝해요. 그러면 그 불을 얼른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쳐다보면 안 되고 내 시야에 들어왔을 때만 내가 손으로 탁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바깥쪽에 있는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이 사람의 시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시야 검사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눈 검사를 했더니 오른쪽 눈에 왼쪽에서는 반짝반짝할 때 다 보인다고 했어. 근데 오른쪽 반짝반짝 했더니 안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까맣게 해놓은 것은. 자,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주얼 필드가
문제가 생기면 비주얼 필드 디펙트라고 부르고, 자,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주변에 염증 같은 것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이제 서컴퍼런셜 블라인디스라고 해가지고 그쪽 눈만 이렇게 주변이 안 보이고 가운데 뭐 농대 상태로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왼쪽 눈만 떠보세요 하면은 다 보인다는 뜻이죠. 오른쪽 눈이 옵틱 너브가 절단됐다. 그럼 다 안 보이겠죠. 그렇죠. 왼쪽 눈 뜨면 다 보이겠죠. 자, 이 사람은 당연히 뭐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양쪽 눈이 있고 한쪽 눈이 볼 수 있으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보여요. 자, 시야는 오른쪽 눈의 시야가 이렇게 있으면은 오른쪽 눈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 눈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눈 시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왼쪽 눈 시야만 비금쳐 볼게요. 이렇게. 자, 오른쪽 눈 시야는 이렇게 비금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오른쪽 눈만 보이는 오른쪽 귀 쪽에 있는 그런 시야가 있겠죠. 약간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왼쪽 눈에서도 왼쪽 눈만 보이는 시야가 있고,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가운데서 겹쳐서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처럼 이렇게 가장자리만 살짝 커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쭉 따라가 볼까요? 오른쪽 눈에 템포럴 레티나.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오냐면 왼쪽 시야. 자, 오른쪽 눈을 떴는데 왼쪽 시야. 오른쪽 눈에서 왼쪽 시야는 네이살 파트죠. 템포럴 파트가 아니라. 그래서 네이살 헤미아노피아. 헤미 절반이 오피아는 보인다. 언은 안 보인다. X란 뜻이 언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자, 4번이 중요한데요. 4번이 바이템포라 헤미아노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3번, 금방 얘기한 3번은 왼쪽 눈뜨면 다 보이죠. 자, 4번을 보시면은, 요 가운데, 옵티카에서는 가운데가 눌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 밑에가 뭐가 있냐면요. 이 밑에, 피투이타리 글랜드 있습니다. 셀라토르시카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피투이타리 글랜드. 그래서 피투이타리 글랜드에 튜머가 있다. 그러면 그 튜머가 점점점 커지면서 어디를 먼저 누르냐면 옵틱 키아즘을 눌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 어디가 차단되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오른쪽 눈에서는 이렇게 와서 네이살 레티나, 템포랄, 비주얼 필드. 그러니까 이렇게 시야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오른쪽 눈에 이쪽이 새카맣게 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자, 여기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따라와서 네이살 레티나, 템포랄, 비주얼 필드. 자, 비주얼 필드의 어느 쪽이냐면 왼쪽. 자, 이렇게 돼요. 왼쪽 눈 뜨면 왼쪽이 안 보이고 오른쪽 눈 뜨면 오른쪽이 안 보이고. 그래서 템포랄 리전이 헤미아노피아 반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왼쪽 눈, 오른쪽 눈 둘 다 바이템포랄 헤미아노피아라고 불러요. 자, 여기를 지나가고 나면 이제 어느 부분이 잘리든지 간에 이렇게 통째로 잘릴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냐면 따라가 볼까요? 쭉 따라가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이 안 보이겠죠. 자, 비주얼 필드. 자, 왼쪽 눈 떠보세요. 그럼 왼쪽이 안 보이고요. 오른쪽은 쭉 따라가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 안 보이겠네. 잘못했어요. 이쪽이 안 보이. 이게 아니고 오른쪽 눈 다시 그릴게요. 오른쪽 눈에 이쪽이 안 보이겠네요. 자, 똑같은 쪽이 안 보여요. 똑같은 쪽. 자, 똑같은 쪽이 안 보이면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호모니머스. 둘 다 왼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헤미아노피아. 그런데 어느 쪽이냐면 자, 디펙트는 오른쪽인데 안 보이는 건 왼쪽이죠. 그래서 병변과 반대쪽 컨트라라테랄 호모니머스 헤미아노피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메이어스 루프 손상당하면 여기 그림이 오는데 제가 그림 넣은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컨트라라테랄 호모니머스 아노피아. 자, 실제 이 질환 환자들이
환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은 바이템포럴 헤미아노피아예요. 왼쪽 눈 뜨면은 칠판 보여요. 오른쪽 눈 뜨면은 교수님 보여요. 자, 양쪽 눈 뜨면은 교수님도 보이고 칠판도 보이고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은 없어요. 근데 단지 얘가 비주얼 필드가 오른쪽 눈은 이렇게 생기고 왼쪽 눈은 이렇게 겹쳐가지고 오른쪽 눈에 오른쪽으로만 담당했던 이 부분이 잘 안 보이고 왼쪽 눈에 왼쪽만 담당했던 이 부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양쪽 가에 귀 있는 쪽이 조금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호모니머스 헤미아노피아가 생기면 왼쪽 눈을 뜨든 오른쪽 눈을 뜨든 왼쪽이 다 안 보여. 굉장히 불편하죠. 왼쪽을 쳐다보려면 몸을 통째로 돌려야 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디펙트들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돼 있고 여기 특히 2번 이렇게 가운데가 비주얼 필드 디펙트를 만들면 양쪽 비주얼 필드가 이렇게 바이템포럴 헤미아노피아 방금 좀 전 슬라이드에서 좌우 교수님과 칠판이 이렇게 보였던 것처럼 마치 말이 옆에 눈을 살짝 가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주얼 필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그림인가요?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요거 지금 원거리에 있어가지고 작아 보이는 게 아니라 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인이에요, 이 사람은. 얘는 데이빗. 얼굴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렇게 써져 있고 무기는 요거 물매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탁 맞추는 거. 어렸을 때부터 사자와 곰을 때려 잡았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고 이 사람은 골리앗 2m가 넘는 몸짱이고 전투로 다져진 몸 입고 있는 갑옷과 창은 50kg이 넘고 블레셋의 챔피언 블레셋이라는 이제 그 나라예요. 데이비드는 다윗한테 맞아 죽었죠. 다윗이 던져가지고 이마 한가운데 돌을 맞춰서 기절시킨 다음에 이 칼 뺏어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죠. 객관적으로 봐서는 골리앗이 훨씬 더 싸움을 잘할 것 같았는데 다윗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해부학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신경해부학적으로 골리앗이 불리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이 신경해부학 책에 여러분들 교과서는 아니고 다른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야입니다. 오른쪽 시야, 왼쪽 시야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있고 이제 가운데는 겹쳐서 보이는 거고요. 정상 시야인데 이 골리앗이 이렇게 키가 컸던 이유는 이제 요즘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 거인증이다. 거인증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면요. 이 바로 밑에 피투이터리 글랜드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조직학 설명할 때 했었죠. 에시도필 셀들이 많이 있고 그 에시도필 셀 중에서 그로스 호르몬하고 프롤락틴 분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로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 그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은 피투이터리 아데노마 그게 피투이터리 글랜드에서 가장 흔한 실제로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있어서 얘가 점점 키가 컸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골리앗의 시야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게다가 투구까지 쓰고 있어. 그래서 좌우가 안 보이고 앞에만 딱 보여. 이렇게. 그래서 신경해부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경해부학적으로는 골리앗이 불리한 싸움이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인데 다윗상. 실제로 그 다윗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물매예요. 이걸로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유명한 상이죠.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면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비너스상, 하나는 다비드상. 비너스상은 여성의 몸을, 다비드상은 남성의 몸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가장 이상적인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정도 비율이 되고 싶나요? 근데 조금 보고 있으면 좀 의아하긴 하죠. 머리가 좀 커 보이죠? 전체 비율에 비해서 이게 몇 등신이나 될까요, 이 사람이? 좀 더, 서양 사람들도 팔다리가 우리보다 길고 키도 큰데 약간 머리를 크게 만들었네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켈란젤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왜 일부러 만들었냐면 이 다비드 상이 놓일 위치에다가 놓으면은 사람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쳐다봤을 때 비율이 딱 맞게, 실제로 걸어다닐 때 비율이 딱 맞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봤을 때 비율을 맞추려고 위에 있는 것을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골리앗도 유명하죠. 골리앗 하면 뭐 생각나시나요? 골리앗. 얘도 골리앗이에요. 요거 방금 뭐냐면 리버 두 마리 태우던 셔틀이 본진 날아가다 골리앗한테 얻어 걸려가지고 터진 겁니다. 그 순간 열 받죠. 흔히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뭐 어디 등치 큰 데하고 어디 약한 데가 붙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대림산업하고 금강주택이 붙었다. 대림산업은 상당히 유명한 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강주택은 조그만한 데고. 그런데 이제 뭐 금강주택이 뭐 따갔다. 그럼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뭐 다윗이 이겼다. 뭐 그렇게 표현하긴 하지만 대개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럴 때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다윗이 당연히 이긴다. 그렇게. 근데 이제 그 비유는 사실 조금 이상하긴 하죠. 다윗과 골리앗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을 때 사실 이런 표현을 써야 맞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쓸데없는 건 아닌가요? 자, 옵틱 너브에서 가장 중요한 반사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트 리플렉스, 대광 반사. 이 라이트 리플렉스라는 게 뭐냐면은 빛을 우리 눈에다가 비추면 동공이 줄어드는 반사. 동공이 작아지는 건 아시죠? 자,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옵틱 너브를 통해서 그림 보시면은 옵틱 너브를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옵틱 키앗을 거쳐가지고 옵틱 트랙으로 가다가 레터럴 제니클레이트로 바디로 들어가기 전에 옵틱 트랙에서 얘가 이렇게 신경이 몇 개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리텍탈 뉴클리어스라는 곳으로 가요. 자, 텍툼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텍툼 기억나시나요? 미드브레인의 세레브럴 어퀴덕트를 뒤쪽은 텍툼, 앞쪽에 뭐 테그멘툼, 뭐 크로스 세레브리 그런 구조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프리텍탈 뉴클레스로 가고 이 프리텍탈 뉴클레스에서 양쪽으로 신호가 갑니다. 자, 이게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왼쪽, 오른쪽으로 신호가 다 가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은 한쪽 눈, 왼쪽 눈에만 빛을 집어넣어도 오른쪽 눈과 왼쪽 눈 동공이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요. 왼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왼쪽 눈과 오른쪽에 눈에 있는 곳으로 신호를 분배를 해줘. 어디로 가는 얘가? 오큐로모터 너브 3번 뇌신경의 부교감 신경절로 가게 돼요. 3번 뇌신경 부교감 신경이 동공을 축소시키니까 그 3번 뇌신경의 부교감 신경절 이름이 뭐냐면 에딩거 페스티벌 뉴클레어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쪽을 들어왔지만 양쪽이라고 써놨죠. 에딩거 페스티벌로 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와서 쭉 앞으로 가다가 왼쪽 오른쪽 다 가가지고 실리아리 갱글리아에서 컨스트릭터 피필라의 머슬로 가가지고 컨트랙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공이 축소가 돼요. 동공이 축소가 되는데 이 동공이 축소를 되는 것을 라이트 리플렉스라고 부르고 내가 만약에 왼쪽 눈에다가 빛을 비췄을 때 왼쪽 눈의 동공이 작아지면 그걸 다이렉트 라이트 리플렉스 포지티브라고 부르고 왼쪽 눈에 빛을 비췄는데 반대쪽 눈이 작아지면은 인다이렉트 라이트 리플렉스 포지티브라고 불러요. 물론 요게 상황이 바뀌어서 오른쪽 눈에다가 빛을 비췄을 때 오른쪽 눈의 동공이 작아지면은 다이렉트 라이트 리플렉스 포지티브라고 부르고 오른쪽 눈에다가 빛을 비췄는데 왼쪽 눈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인다이렉트 라이트 리플렉스 네거티브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나 인다이렉트란 말은 빛을 비춘 쪽 혹은 아닌 쪽이란 뜻이에요. 자,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도 그래요. 시험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나와요. 왼쪽 눈에 빛을 쳤는데 라이트 리플렉스 포지티브, 인다이렉트 라이트 리플렉스 네거티브였다. 그러면 이게 왼쪽 눈은 동공이 작아져도 오른쪽 눈은
뭐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를 손들고 교수님. 자, 그래서 라이트 리플렉스로 인해서 이런 한쪽 눈으로 들어가서 양쪽 눈이 반응하는 것으로 인해서 옵틱 너브나 오큘로모터 너브가 어느 신경이 손상됐는지 뿐만 아니라 옵틱이나 오큘로모터 너브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까지 판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환자가 왔습니다. 어두운 데 있었는데 검사를 하면서 이 환자의 왼쪽 눈에다 빛을 비췄어. 그랬더니 동공이 줄어들었네요. 왼쪽도 줄어들고 오른쪽도 줄어들었어. 아, 그러면 왼쪽 옵틱 너브 정상이고 양쪽의 오큘로모터 너브도 다 반응하는구나. 거기까지는 알았죠. 자, 다시 오른쪽 눈에다가 빛을 비췄어. 그랬더니 오른쪽 눈, 왼쪽 눈이 다 반응을 안 했어. 이거는 오큘로모터 너브가 문제일 수도 있고 미안해요. 오른쪽 옵틱 너브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전에 오큘로모터 너브 정상인 것은 두 번째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큘로모터는 정상이니까 왼쪽 옵틱 너브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독을 한다는 얘기고. 자, 환자가 와서 어두운 데 있다가 빛을 비췄어요. 빛을 비췄는데 왼쪽 눈에다가 빛을 비췄더니 왼쪽 눈은 반응을 했는데 오른쪽 눈은 반응을 안 했어. 그러면 들어가긴 들어갔다가 나오는구나. 왜? 왼쪽 눈이 반응했으니까. 그래서 왼쪽 옵틱 너브 정상, 왼쪽 오큘로모터 너브 정상은 알았어요. 그런데 오른쪽 눈에 대한 정보는 없어. 정보는 없지만 정보는 딱 한 가지죠. 오큘로모터 너브는 작동 안 한다. 오른쪽 옵틱 너브는 아직 잘 모르죠. 그래서 오른쪽 옵틱 너브에다가 빛을 넣어봤더니 이쪽은 반응을 안 하는데 이쪽은 반응을 하네? 그러면은 이쪽 오큘로모터 너브는 정상인데 이쪽은 옵틱 너브는 정상인데 오큘로모터 너브는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판독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 손 들어요. 다 이해하셨어요? 자, 요게 쉽지 않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막 시험 문제에서 막 말을 바꿔서 하거나 지금처럼 말을 빨리빨리 하면 이게 도대체 머릿속에서 막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방금 슬라이드에서 한 얘기를 다 알아들은 사람이 이 뒤에 있는 거 이 지금부터 듣는 설명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하도 학생들이 못 알아들어서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학생들이 이해를 할까 하고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레프트 옵틱 너브랑 레프트 오큘로모터 너브를 이렇게 펼쳐서 그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이어져 있고 이렇게도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빛을 비추는 걸 여기다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요. 이쪽에다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물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들어오겠죠. 레프트 옵틱 너브로 들어갔다고 좌우로 가고 이쪽에다 물을 부어도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래서 라이트 리플렉스는 인풋은 옵틱 너브, 아웃풋은 자, 앞에서 봤던 거 해볼게요. 자, 왼쪽 옵틱 너브에가 문제가 있어. 자, 그러면 왼쪽 눈에다가 빛을 비춰볼게요. 막히겠죠. 막히면은 다이렉트 라이트 리플렉스 네가티브, 인다이렉트 네가티브. 아무 반응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다 비춥니다. 다이렉트 포지티브, 인다이렉트 네가티브. 이럴 때 옵틱 너브가 왼쪽 옵틱 너브가 손상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안 나오죠. 이 그림 안 나와요. 여기 딱 그림 가리고 말로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왼쪽 눈에 빛을 비췄더니 다이렉트 네가티브, 인다이렉트 네가티브였고 오른쪽 눈에 빛을 비췄더니 다이렉트 포지티브, 네가티브, 인다이렉트 포지티브였다. 다음 중 환자에서 맞지 않는 설명은 자, 1번 오큘로모터 너브가 오른쪽 오큘로모터 너브가 정상이다. 왼쪽 오큘로모터 너브가 비정상이다. 뭐 이런 문장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면 검사치를 요것만 내놔. 오른쪽 눈에 빛을 비췄는데 인다이렉트 라이트 리플렉스와 다이렉트 라이트 리플렉스가 둘 다 포지티브였다. 아직 왼쪽 눈에는 빛을 비추어 보지 않은 거예요. 요건 아직 안 했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해서 뭐 이건 정상이다, 이건 비정상이다, 이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알 수 없겠죠. 아직 빛을 안 비쳤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혼동되게 이렇게.
자,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복잡하게 문제를 꼬고 복잡하게 물어보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km 너브 막아볼게요. 왼쪽 눈에 빛 비춥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포지티브, 인다이렉트, 네가티브가 되고, 자, 오른쪽 눈에 빛을 비추면 인다이렉트, 포지티브, 다이렉트, 네가티브. 자, 시험 준비하면서 막 머리 밤새도록 공부하고 나면 이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진다. 그러면 이거 그려서 하면 괜찮은데, 그냥 위아래 문장만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건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5km 너브가 손상을 당하면 어느 쪽을 비추든지 간에 왼쪽은 수축되고 오른쪽은 수축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겠죠? 자, 앞에 봤던 그림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레프트 넣었더니 양쪽 동공 줄어들었어요. 레프트 옵틱 정상, 레프트 5km 정상, 라이트 5km 정상. 오른쪽 눈에 비쳤더니 양쪽에 반응이 없어요. 5km 너브가 반응이 없는 거지만은 5km 너브가 여기서 봐서 정상인 거 확인했기 때문에 라이트 옵틱 너브가 비정상이고요. 빛을 비쳤더니 레프트 옵틱 레프트 5km 너브 정상, 라이트 5km 너브 비정상이네요. 오른쪽 눈에다 넣었더니 라이트 옵틱 너브 정상, 레프트 5km 너브 정상. 그래서 라이트 5km 너브가 비정상입니다. 이 환자는 자, 요거는 지금 강의록에만 나와 있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에 안 나와 있지만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경과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체가 가까이 올 때 눈에 반응이 돼서 써놓은 겁니다. 물체가 가까이 오면요, 눈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먼저 눈이 가운데로 모이죠. 그 옵티컬 옵틱 엑시스가 눈 아이보리 코텍스인데가 물체를 점점 가까이 오면 아이보리 눈 보이는 것이 코텍스인데가 이렇게 눈이 물체를 보려고 가운데로 모이죠. 동공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을 앞에다 놓고 점점 얼굴 쪽 가까이 오는데 계속 손가락을 쳐다보시면 눈이 몰리죠. 이게 컨버전시라고 부르고요. 동공도 수축됩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나타나면요. 물체가 가까이 오면은 옵틱 패스웨이로 와가지고 당연히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 세컨더리 비주얼 코텍스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물체가 보인다 이렇게 감지를 하는데, 가까이 오는 물체를 점점 보고 있으면 여기서 온 신호가 브로드만 셀의 8번 프론탈 아이 필드로 가가지고 얘가 5km 너브의 뉴클레스로 와요. 5km 너브의 이거 지난번에 프론탈 아이 필드 잠깐 나왔었죠. 호라이즌탈 게이지 센터 연결된 거 잠깐 나왔었는데, 그래서 5km 너브 있는 데로 와가지고 이 5km 너브를 자극해서 미디얼 레투스를 컨트랙션하고 그러면은 컨버전스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공 수축하고 실리아리 머슬에 반응을 해가지고 렌즈가 두꺼워집니다. 가까운 데 포커스를 맞추려고 이 세 가지 반응인 어코모데이션 리플렉스라고 불러요. 또 중요한 리플렉스 두 개 설명하겠습니다. 코니알 리플렉스하고 비주얼 바디 리플렉스. 코니아에다가 살짝 뭔가를 이렇게 대면은 눈을 깜빡이는 거. 비주얼 바디 리플렉스는 뭔가 물체가 날라왔을 때 우리 몸이에서 일어나는 반사, 뭐 손으로 막는다든지 몸을 피한다든지. 물론 반사가 늦어서 그대로 맞는 사람도 있긴 하죠. 코니알 리플렉스는 여기 눈을 딱 자극하면 트리저미알 러브의 옵살믹 디비전에 인풋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미디얼 롱지튜디널 파시큘러스를 거쳐서 바로 빠져나와요. 뭐냐면 페이셜 러브 바로 빠져나온다는 게 뭐냐면 아야 하고 뭔가 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느낌이 전달이 안 되더라도 얘가 눈을 깜빡하고 닫는다는 얘기죠. 리플렉스니까 반사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비주얼 바디 리플렉스는 옵틱 너브, 옵틱 키아성, 옵틱 트랙을 통해 가지고 쭉 와가지고 뒤로 빛이 가는데, 그 중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빛이 빠져나온다고 그랬죠. 프리텍탈 뉴클리어스 말고 수피어리어 콜리큘러스
바로 텍토윈드로 빠져가지고 미드브레인에 이쪽으로 간 다음에 얘네들이 더 밑에 있는 모터 뉴런들로 가가지고 눈을 감거나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거나 팔을 드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uperior colliculus로 가게 된다. 지난번에 뭐 공포 반응하고 관련되어 있다고도 얘기를 했었죠. 이런 트랙들이 텍토 벌바 트랙이라든지 텍토 스파이널 트랙. 이제 벌바 트랙이라는 건 뭐냐면 그 브레인 스템 있는 쪽에서 옵틱 너브는 또 이제 신경의학적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옵틱 너브는 이제 브레인이 CNS가 인장된 구조라고 지난번에 뇌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뉴로글라이알 셀들이 옵틱 너브 속에 들어있고 대신 슈반셀이 없어요. 재생이 안 되고 메인지스에 쌓여져 있습니다. 아라크노이드마타, 듀로마타, 뭐 CSF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혈관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얘들이 이렇게 옵살믹 너브의 센트럴 아트리 오브 레티나, 센트럴 베인 오브 레티나 이런 것들이 뚫죠. 여기는 이렇게 해서 CSF가 여기에 들어차 있고 CSF를 지나가 얘가 그래서 CSF의 압력이 올라가면 이 혈관들을 누르겠죠. 혈관들을 눌러요. 특히 정맥을 눌러. 그러면 펀더스에 있는 혈관이 변화됩니다. ICP, 인트라크라니얼 프레셔가 올라갔을 경우에 CSF 압력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혈관들이 커집니다. 안과에 가서도 검사를 해보면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큘로모터 너브입니다. 오큘로모터 너브는 메인 모터 뉴클리어스하고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리어스가 있습니다. 메인 모터 뉴클리어스는 엑스트라 오큘러 머슬, L6 엑소포로 가는 걸 제외한 나머지 그 머슬이고 메인 모터 뉴클리어스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머슬들하고 리베이트 팔페로 수피리어리스 눈꺼풀을 두는군요. 우리 몸에서 제일 무거운군요. 지금도 눈꺼풀 들기 좀 힘드시나요? 거의 끝나긴 했는데 11장이 다른 챕터에서는 아니 다른 교과서에서는 우리 교과서는 짧게 나오긴 했는데 다른 교과서는 막 챕터가 한 3개 정도 나누어져 가지고 크라니얼러브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걸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심파시티 너브는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리어스고 실리아리 갱글리아 테메알이고 이렇게. 자, 오큘로모터 너브 기능은 방금 봤던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뭘 알고 계시면 좋으냐면 전에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팔시, 오큘로모터 너브가 손상되면 마비되면 나타나는 증상을 알고 있으면 오큘로모터 너브 기능까지 한꺼번에 알고 있는 거죠. 3가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의사를 하는 동안에는. 첫 번째는 디플로피아, 다이플로피아, 오피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이 2개로. 물체가 2개로 보여요. 복시라고 그러죠. L6SO4를 제외한 나머지 오큘로모터 너브 머슬이 마비되니까 L6SO4만 컨트랙션을 해. 레터럴 레투스, 수프리 오블리크가 컨트랙션을 해요. 수프리 오블리크가 컨트랙션 하면 다운워드 레터럴워드로 움직이고 요거 이해 못하시면은 헤드 다시 보십시오. 이건 에이비덕션 되겠죠. 그래서 눈이 바깥 아래쪽을 쳐다봐요. 자, 한쪽 눈만 바깥 아래쪽을 쳐다보고 이쪽으로 앞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양쪽 눈을 뜨고 한쪽 손가락으로 눈꺼풀 있는 대로 한쪽 눈만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물체가 2개로 보이죠? 디플로피아. 두 번째는 이 손가락으로 지금 걷어 올리고 있죠.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죠. 왜 잡아당기고 있냐면 눈꺼풀이 처져, 이 사람이. 그래서 리베이트 팔페로 수피오리스 머슬이 마비돼가지고 토시스, 피는 묵음이죠. 눈꺼풀이 처지는 걸 토시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동공이 확대됩니다. 여기 그림 보세요. 이쪽 동공 확대돼 있죠. 이쪽 눈. 스핑터 피필라의 머슬이 마비되면서 동공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디플로피아, 토시스, 다일레이트 퓨필 명칭, 이 증상도 알고 계셔야 되고 왜 그런지도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인터널 옵살모플레지아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왔던가. 옵살모플레지아 문제가 생기는데 인터널 안쪽에만 문제가 생겨요. 자, 이 3가지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뭐냐면 동공이죠. 오큘로모터 너브에서 다른 증상 없이 동공만 확대되는 것, 다일레이티드 퓨필이 되는 것을 인터널 옵살모플레지아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옵틱 너브를 지금 크로스 섹션 한 거예요. 아니, 오큘로모터 너브를 크로스 섹션 했는데, 제가 표시한 이 부분에 가장자리 쪽에 부교감 신경이 이쪽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오큘로모터 너브에 문제가 생겨서 바깥쪽에서 얘를 누르면 이 파라심파세틱만 먼저 눌려. 그래서 이 기능만 떨어져요. 다시 얘기해서 동공만 커지고 나머지 증상들은 아직 안 나타났어. 1번이나 2번은. 자, 이걸 보고 인터널 옵살모플레지아라고 불러요. 동공만 커지는 거. 예를 들면은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출혈이 생겼다. 뇌가 눌리면은 오큘로모터 너브도 같이 눌리고, 그러면 동공이 커지죠.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은 눈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빗으로 의사가 빗을 붙여보죠. 그러면 동공이 풀려 있다고 흔히 그러죠. 동공이 반응을 안 해. 예, 그러면 아, 이거는 응급 상황이구나. 오큘로모터 너브의 인터널 옵살모. 수고하셨습니다.